네, 톡스파이크입니다. 자, 저희 지난 3번의 VNL 프리뷰 리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이보미 기자님, 그리고 이렇게 톡스파이크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된 박혜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박혜성 기자 처음 방송인데 어떠세요?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좀 너무 쑥스러운데 정말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2022년 발리볼 챌린저컵 이야기인데요. 28일부터 31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치러지는 2022년 발리볼 챌린저컵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대회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시즌 VNL의 챌린저국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안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대회 가시적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팬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을 통해서 2023년에 열리는 VNL 진출권을 따낼 수 있을까에 대한 팬분들의 기대감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남자 배구 대표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랭킹 포인트가 쌓아서 이제 세계 랭킹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남자 배구 대표팀이 이제 랭킹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게 이번 챌린저컵이 좀 유일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더욱더 2023 VNL 진출이 좀 절실한 상황인데, 이번 안방에서 열린 대회인 만큼 우승컵을 들어올려서 VNL 티켓을 따올 수 있을지가 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좀 고무적인 거는 지금까지 2번의 남자부 챌린저컵이 진행이 됐었는데 18년도에 포르투갈에서 개최됐던 대회에서 포르투갈이 우승 타이틀을 따냈고 19년도에 슬로베니아에서 개최됐던 대회에서도 역시 개최국 슬로베니아가 타이틀을 따낸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잠실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나라도 타이틀 하나 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조금 기대가 되고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개최국이 우승을 계속 차지를 했었는데 한국도 그 행운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반면, 사실 뭐 한편에서는 좀 이 공식이 이번에 깨지는 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래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대회 우승을 해서 뭐 혜성 기자가 얘기했듯이 VNL 출전권을 획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팬들이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2018년 VNL 이후에 4년 만에 국내에서 남자 배구 국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V리그에서도 팬들의 함성 소리가 많이 들렸었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국가 대항전을 손꼽아 기다리는 팬들에게도 이 대회가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약 한 2달 정도죠. 이제 대표팀이 소집이 돼서 이제 16명의 명단을 꾸려서 챌린저컵을 위해서만 이제 강화 훈련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기 계신 기자님들도 뭐 진천 현장이라던가 뭐 잠실이라던가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하고 직접 만나면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임도원호가 전력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선수들 개개인 능력은 크게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좀 신체 조건이나 파워 면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좀 밀릴 수는 있지만, 좀 기술 같은 면에서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이번에 제일 관건인 거는 구구주 임동혁, 임성진, 박경민을 비롯해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됐는데, 네. 그런 선수들과 이제 베테랑 선수들 간에 잘 융합돼서 이게 경기력을 얼마나 나올지. 두 번째가 좀 경기 감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준비하는 동안 연습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을 올렸다고는 하지만 그거 좀 말 그대로 연습일 뿐이고, 이제 실제 사용하는 경기장과 꽉 차 있는 관중분들 앞에서 하는 경기는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남자 대표팀의 마지막 국제 경기가 이제 2년 전에 열린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이잖아요. 그렇죠. 반면 호주는 이제 얼마 전까지 VNL 참가하면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좀 우리보다 낮은 세계 랭킹을 보이고 있는 호주지만 가장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안타깝게 기존에 김재휘 선수가 원래 대표팀에 선발이 됐었다가 부상 이슈로 인해서 대표팀에서 이탈을 하고 이제 그 대체 자원으로 대한항공의 김규민 선수가 발탁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미들블로커 라인에도 조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주전 미들블로커로는 신영석 선수나 최민호 선수가 예상이 되지만, 김규민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뭐 혜성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례적으로 2달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을 해왔잖아요. 뭐 팀 구성상으로는 베스트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포지션별로는 국내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고 다만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시아 팀들이 신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팀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다만 뭐 경기 감각이 마찬가지로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이를 위해서는 좀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한데 수비 조직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전에서는 이 모습들을 좀 잘 우리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력을 다지기 위해서 강화 훈련을 장기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이거를 실전에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본판에서 내보일 수 있을까가 이제 조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에서 저희가 호주와 8강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리그전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토너먼트 형태로 대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의 매치업과 그 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우리나라가 개최국 자격으로 이제 나머지 7개 국가의 FIVB 랭킹에서 최하위에 꼽히는 팀과 맞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호주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은 그래도 4강 진출에 있어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호주와의 대결이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호주는 이제 지난 시즌 VNL 탈락국인 거잖아요. 어쨌든 VNL이라는 무대를 경험을 하고 온 국가이기 때문에 1대1로 상대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저희에게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대회였죠.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예선에서 또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첫 경기에서도 역시 호주와 맞붙었었는데 네.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나경복, 박철우, 전광인 세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5세트 17대 17까지 가는 듀스 상황에서 아쉽게 패했는데 당시 호주에는 이제 KB 손해보험의 전신인 LIG 손해보험에서 뛴 경험이 있는 토마스 에드가라는 선수가 30점을 올리면서 맹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경기에서 패하면서 한국은 B조 2위로 본선에 올라갔고 A조 1위인 아시아 최강 국가 이란과 맞대결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 이란과의 대결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도쿄올림픽 꿈이 좀 좌절되긴 했지만 이번에 그런 호주에게 복수를 하면서 4강에 좀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호주가 사실 VNL에서 좀 최하위를 기록하긴 했지만 네. 이게 랭킹 시스템이 바뀌면서 이게 VNL에서 지면 그 랭킹 포인트도 깎이잖아요. 같이 깎이죠. 그렇기 때문에 랭킹이 가장 좀 낮게 그 책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위치하지 않나 싶고요. 네. 또 호주가 이번 VNL에서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 205cm의 아웃사이드 히터 포프 로렌조 선수가 네.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보면 이 선수 혼자 좀 고군분투를 한 것 같아요. 미드블로커 그레이엄 포가 그 다음으로 높은 득점을 올렸지만 역시 네. 지원 사격이 부족한 모습이었고 격차가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거의 2배 차이 났었고요. 득점 차가. 네. 확실히 에드가 토마스라는 아포짓 해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공백을 어떻게 지우는지가 호주의 해결 과제가 아닐까 싶고요. 네. 뭐 로렌조가 활약을 했어도 윙스파이커 홀로 해결사로 나선다면 경기를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호주로서도 풀어나가야 과제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네. 또 눈에 띄는 점은 주전 세터인데요. 이 선수도 2m 5cm로 네. 굉장히 장신의 선수. 네, 세터이지만 굉장히 키가 크고요. 네. 폴란드, 카타르, 티르키예를 거쳐 2021년에는 이탈리아에 진출을 하면서 네. 굉장히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백업 세터도 버틀러 니콜라스 선수가 198cm로 이 선수도 신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장신 세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정말 많은데 호주는 이제 주전과 그 백업을 모두 2m에 근접하는 세터 자원을 보유했다는 게 정말 강점인 것 같네요. 한국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상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높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서브는 물론 스피드가 살아나야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 VNL 호주와 일본의 경기를 보더라도 일본이 팀 서브 13대 1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 오히려 블로킹에서도 6대 4로 앞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 플레이만 살아난다면 한국도 승리할 확률을 더 높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인적 자원의 차이를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서서 아시아 국가들이 기존의 VNL에서 이번 시즌에 보여줬던 플레이들 있잖아요. 신장은 작지만 조직력과 스피드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플레이들을 이제 일본 뭐 남녀 대표팀에서도 보여줬었고 여자 대표팀 태국에서도 이런 플레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몇몇 모델들을 통해서 아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 나가면은 국제대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플레이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플레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키플레이어를 뽑는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리베로인 정민수 선수랑 박경민 선수의 활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두 선수가 평소 V리그에서 상대하는 선수들과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나 아프리카 선수들의 신체 조건이나 파워 면에서 이제 국내 선수들보다 앞서다는 건 좀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공을 띄워야 하잖아요. 뭐 그 두 선수가 모든 공을 띄우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리베로인 점을 봐서는 네. 이제 그 두 선수의 수비가 좀 가장 많이 키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수비의 핵심은 리베로기 때문에 이 리베로진들이 얼마만큼 상대의 다양한 옵션에 대응을 해서 수비를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범희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또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수비 그리고 수비 조직력 그리고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정교한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 하나에 대한 그 수비와 연결이 정말 세세하게 정교한 플레이가 나와야지 이 팀 플레이를 살릴 수 있고 네. 이 때문에 얼마나 그날 경기 당일에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리베로 자원뿐만 아니라 미들 블로커진이나 뭐 윙스파이커 자원들 이제 후위로 물러났을 때 이 세 선수들이 얼마만큼 후위에서 상대방의 다양한 옵션에 유기적으로 대응을 해낼 수 있는가 이게 또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호주를 제외하면 아시아 대표국가 카타르 그리고 남미의 칠레, 북중미 쿠바 그리고 아프리카의 튀니지 그리고 이제 유럽의 금년도 전년도 골드컵 우승팀 이제 튀르키예랑 체코 이렇게 6국가가 이제 각 대륙을 대표해서 참가를 하게 됐는데 주목해서 보고 계신 국가나 혹은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나 팀이 있을까요? 좀 가장 큰 이슈가 쿠바였던 것 같아요. 쿠바에서 좀 핵심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시몬 선수가 과연 한국에 올까 하는 게 좀 최대 관심사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시몬과 산체스 선수가 올해 그 팬 아메리칸 컵에서는 출전을 했었고요.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그래서 아마 산체스 선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몬 선수를 사실 한국행을 앞두고 실시한 PCR 검사에서 근데 네. 양성 반응이 나와서 아쉽게도 한국행은 불발이 됐고요. 네. 이 외에도 근데 쿠바 선수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고요. 워낙 또 쿠바 선수들이 타점이나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네네. 한국도 경계를 해야 하고요. 하지만 뭐 쿠바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결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진이 그렇게 짜여졌죠. 그쵸. 한국이 만약에 상하이 진출한다면 튀르키예와 카타르 승자와 격돌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쿠바를 주목해야 할 부분이 쿠바를 비롯해서 카타르, 튀니지, 튀르키예까지 올해 세계 선수권에도 출격을 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이 세계 선수권 자체가 또 랭킹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대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선수권을 앞두고 챌린저 컵을 통해 모의고사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활약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튀르키예를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네. 튀르키예는 이제 세계 랭킹 18위로 이번 챌린저컵에 참가하는 팀들 중에 쿠바, 튀니지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팀이에요. 이제 튀르키예는 이제 2021년 유럽 배구 연맹 골든리그 우승팀으로 챌린저컵에 참여하게 됐는데 21년 우승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에도 준우승을 차지할 만큼 이제 뛰어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임도원 감독님을 찾아뵈서 인터뷰를 했을 때도 네. 튀르키예는 이제 키가 작은 윙 스파이커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수비 시에 있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
그리고 뭐 다른 윙 스파이커나 아포짓, 미들 블로커는 신장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위협적이다. 선수들의 이제 밸런스가 참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4강에 진출한다면 아무래도 좀 튀르키예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국이 튀르키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튀르키예의 이제 활약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즌 VCC 발리볼 챌린저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저희 더스파이크 기자들도 현장 안팎에서 대회 취재하면서 대표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응원을 할 테니까, 배구 팬 여러분들도 이제 오랜만에 안방에서 열리는 남자 배구 대표팀 경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대표팀 좋은 성적으로 VNL 그리고 나아가서는 올림픽까지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톡스파이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